안녕하세요. 저는 시장 통해서 과일 장사를 하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다들 장을 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죠? 부디 바가지 쓰지 마시고 좋은 가격에 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살아온 과거를 생각하면 많이 처절하고 안쓰러운 것 같아요. 그중 시집살이가 가장 힘이 들었던 것 같아 여러분께 넋두리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위로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두 분은 이혼을 하셨는데 엄마는 그때부터 아예 연락이 끊겨서 두 번 다시는 만나지 못했고 아빠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전 고아원에 갈 줄 알았는데 친가측 친척들이 저를 돌아가며 키워주시기로 했답니다. 처음 고무댁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친척 언니와 오빠가 심하게 괴롭혔답니다. 같이 놀아주지도 않은 데다 장난감이나 인형에는 손도 대지 못하게 했죠. 거기서 3년의 세월을 보내고 작은 아빠 댁으로 옮겨갔는데 그곳에서는 작은 엄마의 눈치를 심하게 봐야 했답니다. 아무래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자애가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하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저는 고모댁에서 눈치를 늘린 덕분에 밥을 축내지 않았고 먹고 싶은 간식을 사달라고 조른 적이 한 번도 없었네요. 그렇게 눈치를 보며 안쓰럽게 성장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떠날 때 작은 아빠가 200만 원을 주셔서 일단 잠잘 곳으로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벼룩시장 신문을 보며 일자리를 찾다가 봉제공장의 면접을 보게 되었고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것과 일하며 지내는 게 힘들긴 했지만 친척집에 눈치를 보며 지내던 순간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 맛있는 치킨도 사 먹고 중국 음식도 먹을 수 있어서 진작에 사회생활을 시작할 걸 하는 후회까지 들었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봉제공장과 집만을 오가며 조금은 고립된 삶을 강산이 한번 변할 때까지 지냈습니다. 버는 돈을 아껴가며 살았더니 고시원에서 옥탑방에서 작은 빌라로 이사가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답니다. 30의 나이에 그 정도면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다음 10년 뒤에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서 사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답니다. 제가 일하는 봉제공장에 섬유를 납품하는 거래처 직원이 새로 왔는데 공장에 들를 때마다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사적인 이야기까지 하며 정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고 깊은 사랑에 빠졌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나자 저희 두 사람은 콩깍지가 더 심하게 씌어지는 바람에 결혼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미래가 무척이나 밝을 것이라 확신했답니다. 그렇게 예비 남편을 따라 시댁에 갔는데 가족이 시어머니 한 분뿐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가족이 한 명도 없니? 부모님이나 형제는 없습니다. 대신 친척분들은 계세요. 아휴, 여자를 골라도 꼭 이런 애들만 만나는지 모르겠네. 기어코 천의 고아를 며느리로 들이게 생겼으니 아유, 내 팔자야. 아유. 엄마 왜 그래? 우리 미정이 예쁘잖아. 성격도 좋고 자기 집도 있는 애라고. 요즘 보기 드문 아가씨란 말이야. 이놈아, 아무리 집이 있으면 뭐래. 정상적인 집안의 여자를 데리고 와야지. 예비 시어머니는 만난 지 5분 만에
저에 대한 불만을 잔뜩 늘어놓으시며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집에서 나왔고 예비 남편과 헤어져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이 좋은 수가 있다며 철딱선이 없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결혼하자. 그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직방으로 먹힌다고. 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건 어머님을 기만하는 짓이라고. 아무리 결혼이 하고 싶어도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자기야, 계속 이렇게 가다간 우리 늙어 죽을 때까지 결혼 못해. 우리 엄마 봐서 알잖아. 얼마나 고지식하고 고집불통인지. 말이 통하질 않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눈 딱 감고 거짓말하자. 그이의 말을 듣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를 찾아가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더니 또다시 길게 한숨을 내쉬며 짜증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기억 코일을 냈구만. 내가 이놈의 자식을 그냥 엄마 미안해. 기왕 이렇게 된 거 축하해주라. 우리 잘 살게. 내가 못 산다 정말. 이봐 미정씨, 자네가 임신했으니 내가 더 할 말은 없어. 아휴, 두 사람 그냥 결혼하도록 해라.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게요. 그래, 대신에 조건이 있어. 2년 정도는 나랑 같이 살자. 그리고 그 공장인지 모식인지 때려치우고 내 밑에서 장사나 해. 내가 시장통에서 과일 가게를 하고 있는데 조수 하나가 필요했는데 자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내 시어머니 말씀대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의 거짓말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신혼집 대신 시댁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 임신이 들통이나 호되게 혼이 났고 시어머니의 미움을 온몸으로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장사하시는 시어머니는 저를 조수로 과일 가게에 세워두시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행히 과일 품목이 그닥 많지가 않아서 가격을 외우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고 손님들 대응하는 것도 제가 눈치껏 알아서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없이 혼자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자주 가게를 비우시고 마실을 돌아다니셨습니다. 동네 친구분들과 찜질방을 다녀오시거나 꽃구경을 다녀오셔서 가게 금고 있는 돈만 날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임신했다고 결혼한 죄를 지어서 시어머니께 따로 월급을 달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알아서 챙겨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쯤 용기를 내어 월급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대답하시더라고요. 너 웃기는 애다. 사기 결혼한 주제에 나더러 월급을 달라는 거니? 내가 너한테 속은 걸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어머님, 그건 입이 10개여도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려요. 하지만 그것과 달리 제가 가게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얘가 정말 웃기는 애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어른이 어련히 알아서 줄 걸 기다리면 덧나니? 네 월급은 내가 모아뒀다가 분가할 때 주도록 하마. 너도 목돈으로 받아가면 좋지 않겠어? 네? 분가할 때 한꺼번에 주신다고요? 그럼 2년 뒤에나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 생활비랑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필요한데. 생활비랑 네 용돈은
네 남편한테 받아서 쓰도록 해라. 내 집에 얹혀 살면서 그런 돈까지 받아 챙겨야겠니? 여하튼 돈 얘기는 나중에 분가할 때 해결하자. 저는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 말씀에 따르기로 했고 남편에게 적은 돈을 받아서 빠듯한 살림을 해야만 했답니다. 그렇게 저 홀로 과일 가게에서 일하는 날이 일주일의 대부분이었는데 이왕 장사를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싶어서 손님들에게 항상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고 주변 상인들과도 친해지려고 무던히 애를 썼답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과일 가게 매출은 거의 5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손님들 대부분이 저희 가게에 오시면 주인이 바뀌었느냐면서 잘됐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고 과일 가격도 제멋대로 바가지 씌우는 거로 유명했다네요. 이에 저는 주인이 바뀐 게 아니라 직원이라고 말하며 제가 앞으로 서비스 잘 해드리겠다며 자주 오라고 말씀드리며 너스레를 떨었답니다. 손님들은 계속해서 늘어갔고 상인들과도 이모 언니 할 정도로 깊게 친해졌습니다. 틈틈이 환불 들어온 과일을 가져가 들여 나눠 먹기도 하고 거꾸로 저희 가게로 떡을 가져오시거나 각종 간식들과 반찬들까지 얻어먹었네요. 한편 시어머니는 과일 가게가 제 덕에 잘 되는 건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늘어난 수입을 좋아하시며 돈통의 돈을 하루에 몇 번이나 세고 앉아 계셨답니다. 이상하다. 돈이 조금 비는 것 같은데. 혹시 네가 삥땅 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돈통에 돈을 넣기만 했지 절대 빼지 않았어요. 아니면 아닌지 왜 그렇게 놀라니? 네 얼굴 보니까 더 의심이 된다. 부모 없이 커서 손버릇이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말이야. 어쨌든 행여라도 내 돈에 눈독 들이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리고 과일이 달지 않거나 시들어서 환불해준 것까지 뭐라 하셨습니다. 넌 돈이 썩어나냐? 뭐가 남는다고 과일을 환불해줘.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시드는 법 아니냐? 그리고 달지 않다고 일일이 환불해주면 뭐가 남겠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환불은 해줘야 돼요. 저희 가게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단골 손님들인데 그분들을 놓칠 순 없잖아요. 얼씨구, 지금 날 가르치는 게냐? 단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시장에 널린 게 손님들이야. 단골 몇 명 버려도 장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환불해주지 마라. 아니 생각해보니까 너 환불은 핑계고 과일들을 네가 처먹은 거 아니니? 여기 상인들하고 친해졌다고 과일 갖다 주고 놀다 오는 거 봤지? 그건 환불된 과일만 갖다 드렸어요. 저도 얻어먹는 게 많으니까 상부상조 하는 거죠. 도둑년이 참 말 많다. 상부상조? 그따위 감성 노름은 집어치워. 우리 가게만 잘 되면 장땡이니까 다른 집 년들이랑 어울리지 말아라. 매출이 늘었다고 칭찬을 받기는커녕 도둑년 취급까지 받았답니다. 시어머니는 한두 번 의심하시는 게 아니라 돈을 셀 때마다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들면 과일 가게에 앉아서 장사하는 걸 지켜보면 될 텐데 또 그건 싫었는지 맨날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기 바빴답니다. 저는 과일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가면 어김없이 살림을 혼자 다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오고 나서 집안에 손도 대지 않으셨고 남편은 집에만 오면 피곤하다고 들어 누워서 잠만 잤습니다. 그러니 저는 안에서나 밖에서나 소처럼 일해야 했답니다. 2년만 채우고 분가하면 이 모든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안고 버텨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분가를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낼 리가 없어서 남편에게 이제 그만 시댁에서 벗어나자고 말했답니다. 자기야, 꼭 분가를 해야 돼? 우리 엄마 혼자 살면 외로울 텐데 나도 엄마 집에서 사는 게 편하고 당신도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일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 사람들 만나는 재미가 있다면서. 그렇다고 시댁에서 평생을 살 순 없잖아. 그리고 나 여기서 사는 동안 많이 힘들었어. 안에서나 밖에서나 일만 하고 살았다고. 개인 시간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단 말이야. 알겠어. 이따가 엄마 들어오시면 같이 말씀드리자. 그제야 제 마음을 알았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분가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윽고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술을 드시고 돌아오셨고 저희 부부는 거실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한잔 하셨네? 기분 좋으신 것 같으니까 바로 말씀드려야겠다. 우리 말이야, 이제 여기서 나가도록 할게. 뭐야? 분가를 하겠다고? 벌써 2년이나 지났냐? 네, 어머님. 약속한 대로 2년 동안 시댁에서 지냈고 과일 가게에서도 2년이나 일했어요. 이제 저희도 분가해서 살아야죠. 어머님이 분가할 때 제가 일한 값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돈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 돈을 떼어먹는다고 했냐? 그리고 분가는 안 된다. 아직 네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더 배우고 나가도록 해. 네? 어머님, 그동안 제가 집안 살림이며 장사까지 도맡아서 했는데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고요. 여기서 더 뭘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봐라. 넌 인성이 글러 먹었어. 애미애비 없이 자라서 지 생각밖에 못한다고.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해도 사람은 인간성이 중요한 거야. 네 성격으로 분가해서 살게 되면 내 아들이 엄청 힘들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가짐을 더 배우도록 해. 앞으로 2년 더 인생 공부한다 생각하고 지내보자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말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 인간성이 어떻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부모님 없이 자라긴 했지만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부끄러운 짓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제 자신에게 떳떳하면 괜찮은 인생을 산 거 아닌가요? 얘가 또 싸가지 없이 대드네, 어?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인간이 덜 된 짓이야. 어디 시엠이 눈을 똑바로 보고 대들어. 참을 말고 내 말대로 2년 더 살도록 해. 나 술을 많이 마셔서 머리 아프다. 들어가서 잘 테니까 그만 씩거리고 니들도 들어가.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남편에게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시어머니 말대로 하는 게 좋겠다며 저더러 시집살이를 2년 더 하라고 하더군요. 그이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 마마보이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서워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흔히들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이는 제가 돈 한 푼 못 받고 과일 가게에서 일하는 걸 알고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고 제가 힘들다는 말을 하면 시어머니가 저 잘되라고 하는 것이니 참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곤 했죠. 결국 분가는 물 건너가게 되었고 계속해서 고된 하루를 보내야 했답니다. 그렇게 과일 가게로 다시 출근했는데 기분이 좋지 않아서 웃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자 앞집에 있는 떡집 사장 언니가 저희 가게로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미정아, 요즘 무슨 일 있어? 계속 표정이 어둡네? 어디 뭐 아프기라도 한 거야? 아니에요. 아픈 게 아니라 집안일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그런가 봐요. 무슨 일인데 그래?
언니한테 털어놓아봐. 원래 가슴에 쌓인 걸 누군가한테 넋두리하고 푸념해야 풀리는 법이야. 그래서 저는 시집와서 여태껏 살아온 가정을 속사포처럼 쏟아냈고 돈 한 푼 못 받고 일하는 것까지 숨기지 않고 털어냈습니다. 어머머, 미정이 네 시어머니 보통 내기가 아닌 줄은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악랄한 인간이었어? 2년 동안 10원 한 장 안 받았다니. 진짜 어이가 없다. 네가 무슨 염전노예도 아니고 그렇게 부려먹을 수가 있니? 그래서 분가를 내후년에 하라고 했단 말이야? 네 언니,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하고 제 생각은 하나도 해주지 않는다니까요. 떡집 언니는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더니 그날 시장 상인들에게 소문을 냈답니다. 그 언니가 입이 깃털만큼 가벼운 사람이라 소문이 금세 퍼졌죠. 그래서 시장통에서 일하는 상인이라는 상인은 죄다 파는 물건 하나씩 들고 와서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루빨리 시댁에서 벗어나서 새 인생 살길 바란다면서 가게 한켠에 선물이 듬뿍 쌓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돈통에 돈을 수거하러 오셔서 제 선물까지를 보더니 어디서 났느냐고 묻지도 않고 당신의 시장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더라고요. 돈과 제 선물을 챙겨서 나가는 시어머니 뒷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얄밉던지 속으로 욕을 한 바가지 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일하는 와중에 이번에는 떡집 언니가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장사를 하는 걸 보고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과일 가게 손님이 잠시 끊겼을 때 떡집으로 넘어가서 언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마를 만져봤더니 불덩이에다가 뜨거운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언니, 몸이 많이 아픈 모양이네? 이런 몸을 어떻게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당장 병원에 가도록 해요. 내가 부축해 줄 테니까 따라와요. 미정아, 그럼 가게는 어떻게 하고? 제가 옆집 이모들한테 잠깐 봐달라고 부탁할게요. 그리고 지금 가게가 문제예요? 얼른 따라와요. 저는 떡집 언니의 어깨를 붙잡고 시장을 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언니가 가로를 한 것 같다며 링거를 맞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상태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언니의 옆을 지키며 천천히 떨어지는 링거가 다 떨어지길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언니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다행히도 열이 내리고 몸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죠. 이에 저희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시어머니가 과일 가게에 앉아 계신 겁니다. 제가 들어서자 얼굴에 주름을 깨어내며 성질을 부리셨습니다. 야, 너는 가게를 내팽개치고 어딜 다녀오는 거야, 어?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가면 어쩌려고. 게다가 이 돈통에 들어있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이걸 그대로 들고 나가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떡집 언니가 몸이 너무 아파서 제가 병원에 데리고 다녔어요. 뭐야? 겨우 남 아픈 거 신경 쓰려고 내 가게를 비웠다는 거냐? 넌 왜 이렇게 멍청하니? 뭐가 우선인지 아직도 모르는 거야? 어머님, 사람이 아픈데 당연히 병원에 데려가야죠. 조금만 늦었으면 떡집 언니 쓰러질 뻔했다고요. 나는 남 아픈 거에 관심 없다. 내 가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너 또 이렇게 자리를 멋대로 비우고 나가면 나중에 분가고 뭐고 허락해주지 않을 줄 알아라. 그러자 떡집 언니와 옆가게 상인들이 제 편을 들어주려고 다가왔습니다.
저기 할머니는 남 아픈 거에 관심이 없겠지만 미정이는 마음씨가 착해서 제가 아픈 걸 두고 보지 않고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가게는 여기 계신 언니들이 봐주기로 했다고요. 별 탈 없이 장사를 잘했다고요. 이봐, 떡집 엽혔네. 네가 뭔데 내 며느리를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거야? 그런데 뭘 잘했다고 나한테 따지려고 들어. 그러고 보니까 요즘 며느리가 싸가지가 없어졌다 했더니 그게 다 떡집 엽혔네 너한테 옮은 거구만. 앞으로 너 우리 애랑 어울리지 마. 아니, 아예 말도 섞지 마라. 이에 옆집에서 젓갈 장사를 하는 이모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르신,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른이 되었으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죠. 들어보니까 며느님한테 월급도 안 주고 부려먹는다고 하던데 잠깐 병원에 다녀온 걸 가지고 그렇게 모질게 굴면 되겠어요? 이놈의 옆편네들이 때로 물려서 뭐하는 짓이야? 내가 내 며느리한테 월급을 주든지 말든지 니들이 무슨 참견이야. 하여튼 할 일 없는 것들이 꼭 남의 집에 감나라 배나라지. 야 이것들아,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지나가는 손님한테 호객행위라도 해. 시어머니는 큰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고 주변 상인들과 떡집 언니가 그 말을 듣고 불쾌한 내색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불호령을 시작하셨죠. 넌 나를 모진 시애미로 만들고 싶디? 나중에 분가할 때 목돈으로 주겠다고 했으면 알아들었어야지. 왜 남들한테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짓거려? 너 도대체 내용을 어디까지 본 거냐? 죄송해요. 제가 언니랑 수다를 떨다 보니까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지 못하고 한 것 같아요. 잘하는 짓이다. 그래서 이제 만족하냐? 내가 악덕 시애미로 소문이 나니까 좋으냐고. 아니요, 정말 죄송해요. 다신 어머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랬지. 아휴, 됐다. 말을 길게 하면 뭐하냐. 돌머리가 이해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절대 가게 비우지 말고 똑바로 장사해라. 이윽고 시어머니는 돈통에 돈을 챙겨서 찜질방에 가시겠다며 장사를 똑바로 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시장 안에 있는 다른 과일 가게에 쳐들어가서 행패를 부리셨습니다. 이봐, 왜 여기 과일을 우리 집보다 싸게 파는 거야? 과일 가격을 맞췄으면 그에 맞게 팔아야지. 할머니, 과일이 시들기 전에 팔려면 가격을 낮춰서 파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억울하시면 할머니네도 가격을 낮춰서 팔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우라질년. 곧 죽어도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네. 야, 순진한 손님들이 널렸는데 바가지 씌워서 팔면 될 것을 뭐하러 가격을 낮춰? 당장 가격표 바꿔. 안 그랬다간 이 과일들 죄다 엎어버릴 줄 알아. 이 할머니가 진짜 너무하긴 났나. 어디 해볼 테면 해보세요. 경찰 불러서 영업방해로 신고할 테니까. 경찰이라는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깨갱하고 물러났고 궁시렁대며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소문은 더욱더 안 좋게 퍼져가서 다들 시어머니를 봐도 인사는커녕 눈빛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가 떡집 언니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온 이후로 상인들은 저를 더 좋아해 주셨고 챙겨줄 거리가 있으면 틈틈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장과 시댁을 오가며 이탈하지 않는 시간을 1년 더 보내게 되었고 남은 1년만 더 참으면 남편과 둘이 분가해서 편안한 인생을 보낼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시장통에는 손님들이 엄청 많이 오셔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상인들은 너무 바빠서
알바생을 고용해 장사를 했는데 저만 홀로 과일 가게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장사를 했답니다. 나중에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떡집 언니와 젓갈집 이모가 저희 가게로 오셔서 손을 보태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어찌나 감동스럽고 고맙던지 사람 사는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고 기쁨을 느꼈답니다. 어릴 때부터 친척들에게 눈치를 보고 살아온 데다 공장에서는 기계처럼 일을 해와서 이렇게 나누는 기쁨을 처음 느껴본 것 같았죠. 다들 도와가면서 장사를 이어가다가 점심시간이 되자 잠시 손님들이 빠졌습니다. 상인들은 한숨을 돌리며 대충 끼니를 때우고 있었죠. 저는 쉼없이 일만 하다 보니 밥맛이 없어서 의자에 앉아 땀을 식히고 앉아 있었네요. 미정아, 너 밥 안 먹니? 아, 네 언니. 입맛이 없네요. 오늘 떡 많이 파셔서 좋으시겠어요? 나중에 한턱 쏘세요. 너도 많이 팔았잖아. 그리고 미정이 너한테는 언제든지 한턱을 쏠 테니까 언제든지 말만 해. 비싼 것도 다 사줄 수 있어. 말씀만이라도 너무 고맙네요. 여기 계신 상인들과 언니 덕분에 몸은 힘들어도 기분이 참 좋아요. 손님들도 다들 좋으셔서 일할 맛이 나고요. 그래, 너는 장사가 체질이라니까. 나중에 분가하더라도 공장 들어갈 생각 말고 장사를 해. 넌 장사로 크게 될 인물이야. 친절하지, 정직하지, 똑똑하지, 성격까지 좋잖아. 손님들 중에 널 싫어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다. 너 오기 전에는 이 과일 가게에는 날파리만 들끓었어. 백날 좋은 과일을 갖다 놓으면 뭐해? 손님들이 가게 주인을 싫어해서 절대 주머니를 열지 않는데. 아, 제가 장사를 좀 잘하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가게에 애착이 있어서 제가 없어도 잘 해내실 거예요. 떡집 언니와 잠시 수다를 떨다가 바구니에 떨어진 포도 하나를 주워 먹으며 당을 충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등장했습니다. 역시나 얼굴에 주름이 깊이 생기도록 인상을 쓰셨습니다. 야, 돈 내고 처먹어. 이 과일이 너 처먹으라고 가져다 놓은 줄 알아? 이게 다 돈이란 말이야. 우라질년아. 너 내가 마음대로 과일 처먹지 말랬지. 아직도 내가 없을 때마다 이렇게 과일 훔쳐먹고 노닥거리냐? 어쩐지 계산이 계속 맞질 않더니. 네가 다른 집 상인들하고 나눠 가진 거지? 시어머니는 어디서 낮술을 드시고 오셨는지 비틀거리며 오셔서 주먹으로 제 머리를 쥐어 박았습니다. 시애미가 말하면 대답을 해야지. 우라질년아, 어? 돈 내고 처먹으라고. 어머님, 저는 시들어서 떨어진 포도 하나를 주워 먹은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도 팔 수 있는 과일을 다른 상인들과 나눠 먹은 적도 없다고요. 환불 들어와서 못 파는 것만 먹었단 말이에요. 요년이 또 말대답이네 이거. 내가 환불해주지 말랬지, 응? 그렇게 장사해서 남는 게 없단 말이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 깨를 피는 것 같네? 솔직히 말해봐. 네가 비싼 과일 처먹으려고 일부러 환불해준 거 아니냐? 너 어렸을 때 이런 과일 못 먹고 자라서 탐이 나서 그런 거 맞지? 아주 그냥 애미애비 없이 자란 티를 팍팍 내는구만. 너 한 대 더 맞아라. 그리고 퍽 소리가 나도록 세게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술 취한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 대 더 쥐어박으려고 주먹을 들었는데 떡집 언니가 달려와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뭐야 당신, 이거 놓지 못해?
그만하시죠. 미정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혼을 내시고 주먹질까지 하는 겁니까? 인연이 진짜. 지난번에 너 때문에 가게 내팽개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성질이 나. 너도 맞아볼래? 이리 와 유라질년아. 시어머니의 분노의 주먹이 뻗치자 떡집 언니가 가볍게 피하고 한 손에 들고 있던 시루떡으로 시어머니에게 떡사대기를 날렸습니다. 이 늙고 못돼 처먹은 년아. 세상 사람들이 다 니년 밑인 줄 알아? 미정이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쌍소리를 하고 손찌검까지 해? 여기 있는 상인들 다 알고 있어. 모두 니년을 벼르고 있는 걸 몰랐냐? 맛 좀 봐라 이 할망구야. 떡집 언니는 다시 한번 떡사대기를 날렸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저는 떡집 언니를 보고 놀라긴 했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술 취한 시어머니는 다시 일어나 욕바가지를 날리기 시작하며 양팔을 뻗으며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손님들도 움직이던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며 야 이년아, 네 시애미가 당하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냐? 이 오살할 년아. 라고 욕을 하며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에 제 단골 손님 중 할머님 한 분이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주어서 시어머니 등에 던졌습니다. 이 싸가지가 바가지인 여판네야. 맨날 며느리만 부려먹고 놀러다니는 년이 그깟 포도 하나를 집어먹었다고 쥐잡듯이 잡아먹으려 들어? 예끼 못된 년아. 할머니의 공격에 다른 손님들도 주변에 있는 돌멩이와 견과류 가게에서 사탕을 하나씩 들고 와 시어머니를 향해 던졌습니다. 온갖 비난을 한참 동안 받은 시어머니는 제 뒤로 숨어들었고 그제야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야 이년아, 네가 괜히 포도 처먹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며 제 따귀를 때리는 겁니다. 저는 참다 올라온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맞사대기를 날렸습니다. 너 지금 날 친 거야? 감히 시어머니 뺨을 후려갈겨?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어머님, 더는 못해 먹겠네요. 제가 어머님 노예도 아니고 맨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아들 반품하고 당장 이혼하겠어요. 뭐야?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목에 핏대를 세우고 대들어. 그리고 뭐? 이혼을 하겠다고? 누가 그런 소리 들으면 겁낼 줄 아니? 너 같은 년을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야 할 것을 이따위로 뒤통수를 날려? 네 말대로 이혼해라. 대신 위자료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위자료요? 어머님, 그동안 저를 공짜로 부려먹은 건 생각 안 하시나요? 저 노동청에 신고하고 경찰서도 찾아갈 거예요. 누가 이기는지 두고 보자고요. 어머머, 저 눈깔 좀 봐. 내가 저런 걸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니. 그래, 신고를 하든 고소를 하든 마음대로 해라. 저는 그대로 시장에서 나와버렸고 이전에 준비해놓았던 이혼 서류를 들고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이는 저의 헝클어진 머리와 부어오른 뺨을 보고도 왜 이혼을 해야 하느냐며 묻더군요. 지금 내 꼴이 안 보여? 나 시어머니한테 맞았어. 이젠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아무리 당신을 사랑해도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당장 도장 찍어. 아니면 소송으로 갈 줄 알아. 남편은 계속 거부하다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더니 낼름 이혼 도장을 찍더군요. 그래서 전 위자료와 그동안 과일 가게에서 일한 값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서 내용 증명서를 보낼 테니 그런 줄 알고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
시댁이 들러 제 짐을 대충 싸서 나와버렸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내용 증명서를 작성해서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경고의 말을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겁이 났는지 제가 청구한 돈을 모두 입금해주며 그동안의 고생한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과 결혼 전 집을 팔았던 돈을 모아서 시어머니한테 복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시장 상인 대표를 만나 제가 장사를 하고 싶다 전하며 자리가 나오면 저에게 달라고 말했답니다. 다행히 저를 좋게 봐주신 상인 대표는 얼마 뒤에 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는 시어머니 과일 가게 옆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부려먹을 사람이 없는 시어머니는 과일 가게에 있었는데 제가 가게를 오픈한 걸 보고 격노하셨습니다. 야, 너 지금 여기에 왜 있는 거야? 설마 네가 새로 들어온 상인이니? 네, 맞아요. 어머님한테 배운 건 하나도 없지만 제가 잘하는 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일을 팔려고요. 이게 진짜 미쳤나? 넌 상도덕이라는 걸 모르는 거냐? 어떻게 과일 가게 바로 옆에다가 똑같은 과일 가게를 차려? 상도덕이요?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웃기네요. 제가 여기서 뭘 팔든지 그게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이죠? 왜요? 저한테 밀릴까봐 걱정이라도 되세요? 하긴 장사를 개떡같이 했으니 손님들이 그리로 가겠어요? 그러자 지난번처럼 주먹을 쥐고 저를 향해 뻗었는데 가볍게 피하고 시어머니의 손목을 꺾어버렸습니다. 제가 아직도 아줌마 며느리인 줄 아세요? 어디서 무식하게 주먹질이야. 다 죽어가는 가게 살려놨더만 다시 망할까봐 겁나시죠? 이봐요 아줌마, 앞으로 가고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진짜 막 나가는 년이네. 그래, 얼마든지 덤벼봐라. 장사 30년 한 나를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피라미 같은 게 나 같은 베테랑한테 도전장을 내밀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시장에서 매출 1위를 할 수 있다고. 너 얼마 못 가서 금세 망할 거니까 다른 직업 찾아보도록 해라. 그렇게 실컷 떠들어대고는 자기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윽고 낮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는데 제 예상대로 과일을 사려는 손님들은 모두 제 가게로 몰려들었고 시어머니 가게에는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게 되어서 과일 품목을 늘려서 장사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가게는 적자를 피하지 못하다 못해 가게를 접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시댁은 전 남편의 수입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꼬셔서 퇴사하게 만들었고 퇴직금으로 둘이 시장 근처에 있는 상가에 과일 가게를 오픈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 장사가 될 리 없었습니다. 저도 출퇴근하며 동태를 살펴봤는데 여전히 파리만 끓고 있더라고요. 결국 얼마 가지 못해 시댁의 과일 가게는 또 망해버렸답니다. 알고 보니 시댁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집을 팔아버리고 빚을 갚고 시장 근처에 있는 허름한 원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백수가 되어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친구들과 놀러다니며 살고 있답니다. 정말이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실감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장에서 성공하다시피 해서 매달 목돈을 버는 재미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떡집 언니가 제 가게에 와서 할 말이 있다며 핸드폰에 있던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정아, 너 소개팅 해볼래? 저 위에서 방앗간 하는 돌싱인데 보다시피 인물도 좋고 엄청 성실해. 돈도 긁어모을 정도로 잘 번다고. 어때? 네? 언니, 저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남자를 만나요? 아이, 뭐 어때? 들어보니까 이 방앗간 사장도 이혼한 지 몇 달 안 됐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 남자가 시장으로 가며 미정이 너를 몇 번 봤다는데 마음에 들었나봐. 며칠 전에 방앗간에 갔더니 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개해주겠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했어. 정말요? 그럼 한번 만나볼게요. 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소개팅인데 부담 가질 필요 있겠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이 남자 진짜 알짜배기에 눈독 들이는 여자가 많아. 그러니까 미정이 네가 잡아채도록 해. 며칠 뒤 시장 안에 있는 카페에서 방앗간 사장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시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저처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인 게 안타깝긴 했지만 미래를 함께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의 대시에 못 이기는 척 받아들였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시장 문 닫는 시간까지 바쁘게 일하고 저녁이 되면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을 사귀고 나서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합쳤네요. 지금은 제 옆에서 코 골고 자는 남편이 되었죠.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지금 8개월 차라 배가 무거워서 알바생을 두고 뒤에서 앉아 일하고 있답니다. 저는 태교를 이 채널의 사연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영화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듣는 게 인생의 낙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이 예쁜 아이를 낳으라고 응원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